최신 기술 콜로키움 발표를 맡게 된 세종대학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김정은 교수입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 그다음에 순천향대학교 빅데이터공학과를 거쳐서 현재 여기 세종대학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좀 특별히 저의 첫 연구부터 최근 연구까지 흐름을 주요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첫 연구 주제는 여기 나온 대로 오류 정정 부호라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전공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듣는데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론적인 내용을 쭉 강의를 하시다가 오류 정정 부호의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내용이 정말 흥미로워가지고 막연하게 이런 분야를 한번 공부해 보면 재밌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간단히 소개하자면 MIT 한 박사 논문이고요. 오른쪽 밑에 아주 작게 저렇게 되어 있는 제목만 적혀 있는 저 논문이 이제 제가 학부생 때 출판되었던 그런 논문 중에 하나인데 저기 이제 셰넌 리밋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셰넌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로서 이제 논리회로 그리고 디지털 통신, 그다음에 데이터 압축 등의 이론을 전부 다 정립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은 인공지능의 아버지이기도 하세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1950년도에 이제 막 생겨나고 그러기 이전에 이미 이분이 세계 최초로 체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암호화, 뭐 주식 투자 이런 데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워렌 버핏보다도 수익률이 당시에 더 좋았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방면에 유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1948년도에 통신의 이론적인 한계식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뭐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그런 논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그러한 이제 한계식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가능성을 보였지 이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이후에 1960년도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졸업 논문을 쓰신 갤러거라고 하는 MIT의 한 박사 졸업생이 그러한 셰넌 리밋을 달성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LDPC 코드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60년도에도 사실 컴퓨팅 파워가 여전히 좋지 않아서 이후에 40년간 이 논문이 묻히게 돼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래서 그간 묻히다가 2000년대 초반, 제가 이제 학부생 때일 때네요. 2000년대 초반에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저런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되게 됩니다. 저 논문의 일저자가 정세영 교수님이라고 이제 당시에 카이스트 교수님이셨는데 MIT 졸업하시고 카이스트로 이제 바로 가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제 저런 논문을 썼는데 저 논문이 뭐냐면 60년도에 발표됐던 저런 LDPC 코드라는 설계 방법을 잘 따라서 코드를 만들었더니 셰넌이 1948년도에 제안했던 그런 한계를 거의 근접하게 만족하더라. 셰넌 리밋의 0.0045dB 정도 떨어져 있는 정도로 이제 코드가 성능을 내더라 이런 결과거든요. 저거를 사람들이 보고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LDPC 부호를 이제 통신 시스템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막 시작을 했어요. 물론 조금 전에도 이제 일부 연구자들이 저 코드를 다시 이제 재발견하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데 저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저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석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석사 학위를 하면서 이제 LDPC 부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효율적인 복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 LDPC 코드는 복호 과정에서 반복적인 업데이트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때 스케줄링을 적용하면
기존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겠다. 네, 이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저런 결과를 이제 얻으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뭐 뿌듯하고 또 잠시나마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복호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 입사하게 됩니다. 석사를 마치고 그렇게 입사를 했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 굉장히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분으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석사 때는 내가 연구했던 그 특정 분야 하나만 잘하면 괜찮았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놓아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통신 전반을 이렇게 다루면서 깨달은 게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뭐 1년, 2년 흐르다 보니까 이대로는 뭔가 그 벽이 보이는 거예요.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에서 내가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회사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내가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나를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박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네, 박사학위를 위해서 학교로 돌아간 다음에 그간에 제가 이제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런 분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채워 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보게 됐어요. 좀 안목이 좀 더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 애트리에 있으면서 여러 분야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같이 논의도 하다 보니까 보는 안목이 좀 더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이끌어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고민하게 되고요. 당시 2013년 정도인데 그때 이제 한참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이슈가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저런 회사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연구도 막 앞다퉈 하기 시작했죠. 당시에 그러한 그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저도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오류 정종 부호, 데이터 센터에서 특정 서버가 특정 렉이 고장이 났을 때 이걸 이제 빠르게 복구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기법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또 이제 동시 접속자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를 접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들을 박사하는 내내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오류 정정 부호를 설계하고 셰넌 박사님이 했던 것처럼 저도 그 이론적 한계식을 이제 다양하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 발표됐던 한계식을 통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쭉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 과정들이 이게 정말 결과가 나올지도 예상이 안 되는 그런 그 좀 고된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시간을 이제 뭐 4년 정도 거친 후에 다행스럽게도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가면서도 사실은 이제 저는 사업부보다는 연구소가 가고 싶었어요. 제가 그 어려서부터 생활기록부 보면은 그 제 장래의 희망과 부모님의 장래 희망을 같이 적잖아요. 어느 훗날에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계속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막연했거든요. 연구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냥 뭐 돈을 벌고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재밌는 그런 이론을 찾아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에 좀 더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제 입사할 때도 면접 볼 때 여러 부서에서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좀 그 연구소에 가기 위해서 많이 어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그 삼성전자 삼성 리서치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고요. 그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이제 표준팀이 있어서 통신 표준을 담당하는 여러 그
그 연구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제가 배정된 그런 소파트는 이제 6G, 지금 여러분들이 5G를 쓰고 있는데 제가 입사할 때가 한 2017년 정도 됐어요. 그때 이미 이제 6G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G 선행 연구를 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략 그 2017년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2016년도에 그 알파고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졸업 논문을 준비할 쯤에 알파고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온갖 그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많은 고민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사해서 6G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 통신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이제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로서 그 미래통신의 한 축으로 이제 AI 기반 그 통신 기법 요거를 이제 제가 좀 메인으로 담당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회를 토대로 이제 제가 학교로 옮길 때 유사한 학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도 AI 기반 통신 기술을 이제 다양한 과제를 통해서 쭉 연구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참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알파고를 만든 그 구글 딥마인드 팀이 알파고에 이어서 알파 제로를 만들고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일들을 막 하게 되죠. 그 알파 폴드라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면서 단백질 그 3D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막 예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한 번 더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저도 또한 이제 AI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신약 개발 분야에 AI를 좀 적용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마침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 거예요. 저희 뭐 예상치도 못하게.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그쪽 분야의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또 관련된 그 회사하고 같이 조인트로 이렇게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쪽 연구도 또 재밌게 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여러 분야의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연구 그 영역을 좀 넓혀 나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흐름은 이러하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AI 기반 통신은 어떤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AI 기반 신약 개발 쪽으로는 어떤 것들을 했었고, 또 최근에는 더 연구 영역을 넓혀서 어떠한 그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삼성전자에서 시작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기반 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러 그 모듈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류 정보라고 소개했던 부분이 저기서 이제 채널 인코더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이제 채널 디코더 송수신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파트가 있고 뭐 안테나에 해당하는 마이모 파트가 있고 저런 식으로 이제 부분 쪼개져서 저 파트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저쪽 전공자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는 그 오류 정보를 했을 때는 채널 코더, 채널 인코더, 채널 디코더 저쪽을 이제 담당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AI가 막 뜨면서 어떤 컨셉이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물론 노이즈가 껴져 있지만 정보를 고스란히 전송하는 것이 결국의 목적이라면 저 모듈을 저렇게 부분 각자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고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를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게끔 송신기, 수신기를 전부 다 뉴럴넷으로 만들어 버리자. 네, 저걸 이제 결합하려는 시도는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어떠한 방법이 최적인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신경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경망을 써서 저 전체를 통으로 최적화를 시켜보자. 뭐 이런 연구들이 막 시작이 됐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초기 연구로서 저는 채널 코딩과 모듈레이션 파트 저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합쳐서 최적의 효과를 내보자. 뭐 그런 접근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운이 좋게도 저 연구 결과를 이제 통신 분야에서 유명한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사내에서 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먼테크 같은 그런 대학원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있는 반면에 직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삼성 논문상이라는 대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대회는 이제 그 외부에 그러니까 뭐 해외 지사에 있는 연구자들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뭐 발표도 하는데 뭐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런 좀 어려운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주제가 좋아서였는지 감사하게도 또 저기서 상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저런 재밌는 연구들을 삼성전자에 이제 입사해서 초기에 다양하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욕심이 생긴 거죠. 이런 재밌는 연구를 통신 분야에만 하는 게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좀 연구를 다양하게 해보고 싶다. 네, 인공지능이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이는데 요거를 정말 그 제약을 뛰어넘어서 좀 해보고 싶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기니까 학교로 옮기게 되고요. 학교에 옮기고 나서는 좀 더 다양하게 시도를 합니다. 연구에 대해서.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은 무선통신에서 시작을 했지만 통신에서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까지 이제 도메인까지 바라보면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런 음성 신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주고받을 때 우리가 그 송수신기를 어떻게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더 하게 되고 음성을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꾼 다음에 전송하게 되면 이게 음성 고유의 특성이 많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남아 있게 할 것인가,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지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를 주고받는데 그 이미지에 들어있는 고유의 특성, 이 고유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는 이 이미지를 받아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의 관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건 이제 논문의 결과인데 이것도 저러한 이미지를 받아서 우리가 저 이미지가 뭘 나타내는지를 분류를 하는 게 목표이다. 그러면은 픽셀 하나하나가 잘 살아남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모양, 저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개구리 사진이거든요. 네, 녹색 개구리 사진이에요. 그래서 개구리의 모양이 이렇게 잘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저게 일부 픽셀이 막 깨진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송수신기를 다시 설계를 하는 거예요. 혹은 부가적인 뭐 모듈을 수신기의 뒷단에다가 붙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관점에서 이제 좀 더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어떤 블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기 시작하죠.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뭐 드론이나 자율주행 차량 같은 그런 기기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고속 이동체에 대해서 그 좀 크기가 큰 정보를 전송하려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넓은 그 빔을 쓰기보다는 굉장히 샤프한 빔으로 이렇게 쭉 트래킹하면서 정보를 전송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방송 신호랑은 좀 다르게 방송 신호는 이제 전방향으로 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위치에 있어도 얘를 이제 거리만 충분하면 다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샤프한 빔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그 빔의 방향을 계속해서 이제 트래킹을 해줘야 돼요. 객체가 어디 있는지를 쭉 위치에 따라서 트래킹을 하면서 빔을 선별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온라인 시키기가 어렵기도 한데 그걸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됐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우리가 이제 빔을 이렇게 알고 있는 빔을 스위핑 해가지고 그 중에 어떤 빔이 가장 세게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쭉 디텍션하는 대신에 다른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보자. 네, 멀티모달로 함께 사용해 보자. 그러한 이제 접근, 그런 시도가 이제 있었고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여기 그림에 있듯이 뭐 카메라 정보, 이미지 정보를 보면은 객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들이 보이죠. 네, 그런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다, 레이더 정보들 그런 정보 그리고 GPS 정보.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볍게 생각하면 GPS로 충분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GPS는 사실 위치 정보만 포함해주지 그 객체 앞에 어떤 다른 뭐 건물이 있다라던가 다른 객체가 가리게 된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주진 못해요. 그리고 GPS 자체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센싱 데이터들을 함께 사용을 하면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모달로 빔을 예측하기도 하고 최적 빔을 예측하기도 하고 트래킹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기법을 제안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저기에 이제 최신 기법들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하는 게 기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다 개별적인 어떤 언어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정보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러한 정보들을 단계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번역기를 달아줍니다. 마치 언어를 번역하듯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어간 모델이 이제 PI 포머라고 해서 GPT 계열을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GPT가 우리의 그 언어를 이해해서 답을 주듯이 저기에 이제 각 모달별 특성을 뽑아서 다른 모달 블락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로 모델을 설계를 했어요. 저런 연구를 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연구로서는 이제 네트워크상에 통신을 서로 동시에 주고받는 여러 개의 링크가 존재할 때 뭐 에너지 최적화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 효율 최적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네, 여러 그 정보를 주고받는 여러 쌍들이 모두가 통신을 잘 할 수 있는 전력 제어 기법 네, 그런 기법을 이제 설계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네, 누가 파워를 어떻게 써야지 모두가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서 저건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썸레이스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로 이제 네트워크 최적화 관점에서 기법을 설계했습니다. 저기서 이제 사용한 그 신경망 모델은 GNN 계열을 썼고요. 그래프 뉴럴넷 계열을 썼고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네트워크는 이제 격자 구조가 아니어서 쟤를 이제 그래프 형태로 모델링하고 최적화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최적의 그런 어떤 그 모델을 설계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했던 연구는 RIS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릴레이 역할을 해주는 새로운 반사판이 개발이 되었는데 반사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게 거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신을 저 끝에 이렇게 주고받고자 하는 상황에 중간에 어떤 가림막이나 건물이나 장애물들이 생겨나면 이 다이렉트 패스가 방해를 받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중간에 중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데 그때 간단한 그 거울 같은 반사판을 설치하면 신호가 그 반사판에 반사돼서 원래 그 신호가 수신되어야 하는 수신자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수신자가 움직이기도 하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매번 이렇게 그 각도를 틀어줘야 되는데 반사판의 각도를. 근데 이게 또 유저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 유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각도를 어떻게 틀어줄 건가. 그래서 이제 저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이 각도를 틀어줄 수 있을까? 이게 말이 각도지 사실 그 반사판 안에 들어있는 소자들의 페이지를 틀어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네, 실제 거울이 아니고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기능을 자동으로 제어해주기 위해서 이제 강화학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채널 상태가 이러할 때 유저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러한 경우에 반사판을 어떻게 각 위상을 틀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어. 그럼 이제 보상을 주고 다음번 경험을 할 때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낳으면 높은 보상을 주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으면 낮은 보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얘가 이제 특정 상황에 처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양한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일단 통신 관련된 이슈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인으로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소개를 했듯이 신약 개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거의 초창기에 했던 연구가 이거였어요. 요거는 이제 특정 약물에 대해서 이 약물을 보관할 때 이제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이러한 그 약물이 물리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가 이걸 이제 예측하는 그런 모델 설계를 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개발을 할 때 약물을 잘 만들고 나서 이제 이 약물이 실제로 그 보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 후보군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개발 단계에서. 그런데 이제 후보군이 많다 보면 우리가 3개월, 6개월을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기다려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이런 후보군들을 사전에 잘 걸러주면 그러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고 그 아낀 시간을 다른 연구에 투자할 수 있겠다. 네, 이러한 접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러한 연구를 시작은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게 모델 설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초창기는 어떻게 했냐? 저희 연구실에서 저런 실험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진 않으니까 저걸 이제 문헌들을 막 뒤지기 시작했죠. 여러 문헌들에 이제 테이블 형태로 정리된 그런 결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셋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논문 자체, 논문 결과만 그 오픈되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 환경이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같은 약물인지, 같은 약물이어도 이제 환경이 다르면 아예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데이터셋을 막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이게 동일한 환경이 아니고 또 어떤 피처는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여전히 데이터셋이 너무 부족해서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증강을 하자. 근데 증강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 그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 증강을 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 유의미한 값인지 아닌지가 애매해져요. 네.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증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썼던 기법이 그냥 단순한 오버샘플링 기법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값을 그냥 인터폴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일부 쓰긴 했는데 그냥 반복되는 방법들, 네, 값이 반복되도록 이런 기법들을 초반에 좀 쓰다가 이래서는 그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오버샘플링, 언더샘플링 기법들을 막 적절히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AI 쪽을 조금 이제 그 모델을 설계해 본 사람들은 좀 느낄 텐데 피처 개수와 샘플 개수의 그 적정한 비율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피처 개수가 많은데 샘플 개수가 거기에 배수로 따라가지 않으면 여전히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샘플을 늘리면서 이제 샘플 늘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피처 개수를 이제 다시 또 줄이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피처 간의 상관관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각 약물의 고유한 특성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공부를 따로 하긴 했어요. 스터디를. 근데 이제 한계가 있죠. 전공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통계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도 좀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피처 개수를 적절히 변형을 해서 줄이고 샘플 개수 늘리고 해서 그래도 좀 쓸만한 그런 결과를 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이제 그 용출 속도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약이라고 하면은 저런 알약 형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알약 형태도 있고 필름 형태도 있어요. 필름 형태는 이제 혓바닥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살짝 녹여 먹는 형태, 뭐 그런 형태들이 이제 필름 형태의 약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저거를 우리가 먹었을 때 몸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얘가 녹아서 흡수가 되는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 동안에 머무르다가 녹아야 원하는 위치에서 흡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때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해져서 단순하게 뭐 오버 샘플링, 언더 샘플링 섞지 않고 그냥 겐 같은 모델들, 생성 모델을 써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샘플들을 생성을 해서 예측 모델을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기본 겐을 쓰면 이렇게 이제 생성된 샘플들이 좀 뭉치고 특성 관점에서 뭉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이제 W겐을 적절히 변형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연구는 이제 특정 약물하고 표적 단백질, 그러니까 약물이 타겟팅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어떤 단백질과 결합해서 효과를 내도록 하는, 그래 이제 그걸 우리가 타겟, 그냥 짧게 타겟이라고만 부르는데, 그래서 드러그랑 타겟 간의 그 결합 친화도 얼마만큼 잘 결합하는가, 네, 그걸 이제 결합 친화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약물은 보통 우리가 그 스마일즈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 있어요. 텍스트로 표현하는, 저기 이제 오른쪽 위에 분자 구조가 그려져 있죠. 저런 분자 구조의 그 결합을 우리가 스마일즈 텍스트로, 시퀀스로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걸 입력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분자 구조 자체, 결합 자체를 좀 더 강조를 하려면 쟤를 이제 그래프 형태로 변형을 해서 입력으로 넣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라고 하면은 그래프 뭐 저런 이미지를 넣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지 자체로 넣을 수도 물론 있고요. 이미지를 좀 변형해서 저게 결국에는 어떤 그 선과 점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런 형태는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1,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0, 뭐 이런 식으로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해서 신경망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왼쪽 그림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드러그 스마일즈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특정 약물하고 타겟 단백질의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도 입력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 왼쪽 모델의 오른쪽 밑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프로테인 시퀀스도 쭉 입력으로 넣어서 두 개가 얼마만큼 잘 결합하는가, 이걸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저기에서 이제 그래프가 행렬 형태로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프 뉴럴넷이 적층된 형태로 설계를 하고, 이제 오른쪽은 LSTM을 썼어요. 저게 이제 시퀀스니까, 시퀀스는 시계열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LSTM 모델과 GNN 모델을 적절히 섞어서 커다란 모델을 만들게 되죠.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도한 것은 좀 더 재밌는 그런 구조였는데, 표적 단백질에 잘 반응하는,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자 구조 자체를 만들어 보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기존에 있는 애들을 가져다가 얘가 우리가 타겟팅하는 단백질과 얼마나 잘 결합할 것인가, 요거를 예측하는 거였다면 아예 만들어 버리자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당시에 뭐 여러 연구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도 이제 GPT 계열을 좀 개선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일반적인 GPT가 아니고요. 그 분자 구조에 적합한, 그러니까 스마일즈를 다루기에 적합한 그런 GPT가 몰 GPT가 있었어요. 그래서 몰 GPT를 변형을 하게 되는데 앞에 C 몰 GPT 이렇게 붙는데, 저기서 C는 이제 컨디션이 붙어서 특정 타겟, 그러니까 여기서 타겟은 이제 단백질이 되겠죠. 특정 단백질에 특화된 그러한 모델들을 사람들이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특별히 어댑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붙였는데, 그 이유가 특정 단백질에 잘 반응하는 그런 새로운 분자 구조를 만들 때 말이 안 되는 구조들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를 만들 때도 그러니까 뭐 GPT가 답변을 할 때 문장이 안 되는 이상한 말들을 뱉어내면 이거 잘못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자 구조를 설계해서 내놓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구조들을 내놓으면 그건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겠죠. 쓸모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말이 되는 구조들을 가지고 사전 학습을 시킵니다. 이런 구조가 결합이 형성되는 구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여러 번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프리트레인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실제로 특정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단백질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특화해서 튜닝을 해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댑터라는 기능을 써서 파인 튜닝 과정에서 이제 전체를 다시 뒤흔들게 되면 그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우리가 이 구조는 유지해야 돼 하고 학습시켰던 구조마저도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마이너하게 변형을 가해서 튜닝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댑터라는 일부 모듈을 이렇게 부착하고 이제 얼렸다가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주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빠르게 적응도 하고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표적 단백질에 특화된 그런 다양한 그 분자 구조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저런 거를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 연구로는 이제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추천 시스템이에요. 추천 시스템이라고 함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음악을 감상하든지 뭐 유튜브를 보든지 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과거에 클릭했던 그런 아이템을 중심으로 내 취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 아이템을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연구들을 쭉 수행을 했고요. 그 중에 한 결과로 이제 당시에 한참 이슈가 됐던 모델 중에 하나가 디퓨전 모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생성 모델 중에 하나죠. 오픈 AI가 이제 이것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일단 그 디퓨전 모델을 이제 뭐 이미지 생성 혹은 동영상 생성에만 쓸 게 아니라 추천 시스템에도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디퓨전이라는 게 점차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생성할 때 자연스러운 변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그 선호도라고 하는 것, 추천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형태가 돼요.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람의 그 선호도를 반영해서 디퓨전 기반의 어떤 순차적 추천 시스템을 한번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모델을 시도를 했고요. 그 중에 한 모델로 이제 디퓨전이 기본이긴 한데 디퓨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서브 모듈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넷을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자체를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약간 변형된 형태, 마카롱 구조라고 하는 구조인데 보면은 이제 보통 트랜스포머에서 피드포워드가 위쪽에만 있거든요. 어텐션이 있고 피드포워드가 위쪽에 있는 형태인데 그 피드포워드의 그 넌리니어한 특성을 양쪽에다가 반영해주기 위해서 위아래로 붙인 걸 마카롱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디퓨전 모델 안에다가 삽입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그 순차적 추천을 해줄 수 있도록 저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또 이제 부가적인 몇 가지를 더 추가로 고려를 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되죠. 저런 연구도 또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바이오 쪽으로 조금씩 이제 좀 영역을 넓히고 싶었던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이제 사실 대회예요. 에트리에서 매년 열고 있는 대회 아이템인데 생체 신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박수가 되는데 심박수랑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하루 동안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런 정보. 그 다음에 GPS 정보. GPS가 이 사람이 막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이동 정보를 입력으로 주고 또 하나는 지금 가속도계 정보인데 저거는 이제 보통 핸드폰 같은 데 보면은 얘가 이제 각도를 어떻게 트냐를 인식을 하잖아요. 핸드폰이.
그게 이제 가속도계라고 하는 센서가 내부에 들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격한 움직임이나 뭐 갑자기 뛰어가다가 정지한다라든지 뭐 누워 있다가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다 입력으로 넣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루 동안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밤에 잠을 잘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채로 잠에 들 것인가, 네, 스트레스 정도와 그 다음에 수면의 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게 트레이닝 데이터가 뭐 오픈되어 있고, 테스트 데이터는 당연히 레이블이 가려진 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로 또 다른 제2의 테스트 데이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대회에 이제 저런 모델을 제안하게 되고, 또 저거는 이제 학생들이 메인으로 한 거예요, 연구실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죠. 가장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거는 좀 생뚱맞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음악 생성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바이올린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배우다 보니까 이걸 좀 해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뭘 했냐면, 그 바이올린 연주 소리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만 쭉 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악보, 네, 좀 유명한 곡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 소리와 해당하는 악보를 입력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하는 건 뭐냐면, 바이올린에서 이제 그 줄들이 있잖아요. 몇 번째 줄을 내가 짚을 거냐, 그리고 특정 곡에서 포지션을 뭐 낮게 잡을 수도 있고 높게 잡을 수도 있고 한데, 그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음을 내기 위해서 내가 몇 번째 손가락으로 누를 거냐,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설계하게 됩니다. 저기에서 이제 뭐 좀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해서 음대 학생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요. 바이올린 전공자, 지금은 이제 졸업생인데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었는데 같이 좀 작업을 해서 저런 연구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기존 뭐 기법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네, 그런 모델을 설계를 했고요. 저거를 통해서 느낀 거는 이제 더 앞으로 더 발전시킬 계획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손가락 짚는 거, 왼손을 어떻게 움직이고 짚을 것인가, 여기서 끝났는데, 사실 저거를 이제 로봇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왼손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활을 그어야겠죠. 그래서 활을 그을 때 이걸 올림활로 할 거냐, 내림활로 할 거냐, 반활을 쓸 거냐, 원활을 쓸 거냐,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도 사실은 짚는 것만 했는데, 로봇이 좀 더 발전을 하면 이제 바이올린 연주할 때 이렇게 튕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마치 기타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연주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모델링하고 예측하고 또 로봇이 구현할 수 있게, 네, 활도 이제 그을 때 강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게 빠르게 그을 건지 아니면 살짝 천천히 그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고 또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그런 연구로 이제 쭉 확장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아이템이었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죠, 생각보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저희 학과 학생들의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부연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하면,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3, 4학년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면담을 할 기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친구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는 이 분야가 굉장히 뭐 다양한 분야로 뻗어 나갈 수 있어서 이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뭐 사실 컴공이나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막상 졸업할 때가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저도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학부를 졸업할 때 사실은 이제 제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이 분야가 맞나? 이런 생각이 졸업할 때까지도, 네, 그런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안심시켜 줄 만한 그런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제 발표를 쭉 보면 느끼겠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졸업할 때 이쪽이 유망할 것 같아라고 했던 분야가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만 지나도 바뀌거든요, 분야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재밌는 걸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가 어떤 분야가 살아남을까 이런 고민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이 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도 흥미가 가는 그런 관심 분야를 진로로 잡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능력을 키워서 만약에 중간에 저처럼 이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도중에 세상이 변화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나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여기 밑에 혹은 강의 계획서에 들어있는 이메일 주소 거기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